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금요일 3월 7일인데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막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지금 제 친구들, 온라인상의 친구들도 굉장히 그 최고의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거의 뭐 짜증을 안 내던 사람들도 SNS상에서 막 짜증을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극도로 혼란한 상황이고요. 이럴 때 어떡하지? 내 돈을 또는 내 포트폴리오를 지금 이미 어디에다 투자한 곳을 아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트럼프의 정책이 전부 다 상치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이 미쳤나? 라는 생각을 여과 없이 거의 저와 비슷한 톤으로 미쳤구나 라는 톤으로 경제학자들 그리고 경제신문들 미국의 영국의 경제신문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왜 미쳤냐라고 하면 지금 아직 뭐 텍스컷 감세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감세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니까 재정이 적자가 되겠죠.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든 재정을 흑자로 돌린다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관세를 부과를 하면 당연히 수입 관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월스트리트 저널처럼 대선 전에는 거의 노골적으로 트럼프 편을 들었던 미국의 우파 경제 신문도 거의 미친 거 아니냐. 이거는 당신을 찍어준 노동자 계층, 백인 노동자 계층의 뒤통수를 웩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뒤통수를 때리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달러 정책도 그러면서도 약달러인가 강달러인가 막 헛갈려요. 근데 강달러 정책을 만약에 지금 현재 미국은 굉장히 강달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국 경제 워낙 좋으니까 트럼프 전에도 강달러였죠. 근데 강달러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다른 나라에서 훨씬 더 물건 팔기가 쉬워지니까 그죠? 그러면 무역 적자가 더 커지겠죠. 이렇게 경제는 뭐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항상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야 우리는 약달러로 할래. 그래서 플라자 합의처럼 요새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응? 마로라고 협정 같은 거를 할 거다. 전 세계 좀 산다른 인간들 다 모아놓고 야 이거 저기 뭐야 너희들 말이야 그 원화 가치가 너무 낮아. 이거 높여.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냥 확 높여버리는 그렇게 약달러 정책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달러가 되면 당연히 수입 물가가 상승하죠.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감세를 하면 재정 적자, 관세를 부과하면 인플레이션, 강달러를 하면 무역 적자, 약달러를 하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트럼프가 지금 바라는 건 뭐예요? 페드에 계속 바랬던 거, 연준에 바랬던 건 금리 인하 좀 해줘. 경기 부양 좀 하게. 더 경기를 막 올리고 싶어. 지금도 막 2%대 후반의 성장률을 보였던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스팀 아웃하는 정책이 아니고 그냥 더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정말 미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페드가 야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해?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가격은 관세를 부과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늦게 오니까 아예 그냥 경기 침체로 가자야. 경기 침체가 되면 경기가 확 꺾이면 그러면 페드가 금리 인하하지 않겠니? 라는 억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트럼프 세션이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고의로 지금 경기 침체를 일으키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 아니 사업을 해본 사람이 이걸 모를 리가 있나?
트럼프가 금리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리세션을 일으키고 주식 약세장을 만들고, 그래서 물가를 주로 보던 페드 연준에게 야,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고 주식 시장이 이렇게 약세장으로 막 팍 꺾이니까 금리 좀 인하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억측까지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 네? 잘못하면 달러 가치도 훼손되고 미국 시장의 견조한 성장세도 꺾이고 모든 게 엉망진창, 주식 시장도 마이너스 20%막 돼버리고, 그렇게 될 확률이 김학균 센터장이 뭐 그래야 어깨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어깨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고점이 6147이었더라고요. 6147 S&P가 한 20% 빠지면 4918입니다. 4918. 요 숫자는 기억해 놓으십시오. 한 5천 정도 선까지 또 빠질 수 있다는 거를 5천 이하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걸 S&P가 그걸 지금 그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 정도 해야 페드가 움직이까 말까인데 하여간 이게 리세션 아래 공포라는 말이 없이 어떻게 주식 약세장이, 그러니까 완전히 급락장이 올 수 있나? 그렇게 급락장을 불러와서 연준이 대폭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들 뭔 소용이 있나? 경제가 그게 이미 망가졌는데 그걸 다시, 이게 무슨 짓이지? 트럼프 푸댔냐?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 리세션이 아니고 트럼프 너 풋옵션 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기사도 제목 자체가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이랑 비슷해요. 무지하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당신의 돈에 의미하는 게 뭔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문장이, 제임스 맥킨토시 기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좀 오래된 기자죠. 맥킨토시 기자가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89년에 베를린 장벽 무너졌을 때 봤는데 그때 베를린 장벽 무너졌을 때 세상이 변했잖아. 그때부터가 그 미소 냉전이 끝나는 상황이었잖아. 그런데 지금이 딱 그건 것 같아. 미국과 러시아가 다시 손을 잡고 중국 견제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이 서방 서유럽 진영과 멀어지고 있는 정반대 상황. 그러면서 미국의 트럼프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심지어는 소련이 있잖아. 옛날부터 우리 우방이었어. 2차 대전 때 우리랑 같이 싸운 나라는 소련, 중국, 미국 같이 싸웠어. 누구를 향해서? 주축국 세력인 독일, 일본, 이탈리아를 향해서 같이 싸웠잖아. 옛날부터 우방이었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런 이야기가 막 미국에서 공공연하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본방 때 잠깐 보여드렸지만 파이낸셜 타임즈 보면 특히 공화당원 쪽에서 미국 전체로 봤을 때도 한 30%가 러시아를 우방으로 생각합니다. 러시아를 우방으로 생각해요. 공화당은 한 40% 가까이가 우방으로 생각하고, 데모크라 쪽은, 민주당원 쪽은 아직도 50% 이상이 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러시아는 아직까지 그 정도로 우리가 북방 정책을 했지만 그 정도로 가까운 느낌은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는 한국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간 미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막 정신이 없지. 그래서 이 맥킨토시 기자도 세 가지 질문을 지금 합니다.
야, 지금 당장 대답은 못하겠지만 국제 동맹 관계가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냐? 아니 지도가 바뀌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동서양의 지도가 서방 세계라는 게 형해화될 가능성.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 트럼프의 관세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특히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가 너무나 관심사다, 시장에. 첫 번째, 국제 지정학적 정책, 지정학적 격변. 두 번째, 관세에 페드가,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시장이 유심히 보고 있다. 세 번째, 서로 신뢰가 무너졌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역 장벽뿐만이 아니고, 무역 장벽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보통 이제 트레이드 워라고 해가지고 무역 전쟁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무역 장벽뿐만이 아니고, 무역 전쟁뿐만이 아니고, 금융의 장벽, 파이낸셜 배리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금융 장벽까지 처질 수도 있어. 이 말은 이 사람들은 확실히 한 발 더 봐요. 한 걸음 더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 미국 달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서방이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계속 이러면, 그다음에 중국이랑은 뭐 완전히 뭐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중국한테도 희한하게 말이죠. 캐나다나 멕시코 공격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그레시브 하지는 않단 말이지. 그 강도가. 제가 보기에는 미국 채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채권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미국 달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트럼프가 이 난리를 치면 트레이드 워에 이어서 파이낸셜 워까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 미국 국채를, 야, 그러면 뭐 우리가 굳이 니들 국채 사줄 필요 있어? 우리도 금이나 사지? 어? 왜 우리가 니들 국채를 계속 사줘야 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미국 국채가 만약에 신용이 떨어지거나 잘 안 팔리면, 그러면 우리는 괜찮을까요? 독일은 괜찮을까요? 예? 스위스 정도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독일과 서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의 신용도, 국채도 하락될 겁니다. 미국 국채도 안 팔리는데 당신들 경제 성장률도 지금 떨어지고 다 늙은 나라들 국채 그거 사주시오라고 하면 누가 사자? 그러면 파이낸셜 베리어가 처지고 서로 간에, 그러면 우리 국채는 우리가 소화할게, 뭐 이런 세상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전 세계가 완전히 그냥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뉘앙스까지 비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재테크고 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때그때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극단적 상황까지는 안가리라고 보고, 지금부터 17분이니까 벌써 시간이. 그러면 우리는 그런 극단적 상황까지는 안 갈 것이다. 극단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조금은 그래도 뒤에서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봐주고, 중국도 미국도, 그리고 미국도 지금 서유럽도,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은 한국이나 일본이 미국과 싸우는 어떤 그런 포지셔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차치하고요. 여하튼 그 정도의 극단까지는 안 갈 것 같다. 왜? 계속, 야, 관세 매길래? 안 매길래? 한 달 후에 할래? 안 매길래? 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멕시코나 캐나다한테도.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거를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사람들
자르는데 사람들 자르는 것도 뭐 교육부를 통째로 날려버리겠다. 옛날부터 했단 말이에요. 공화당이. 옛날부터. 왜냐하면 주 정부 내에 교육청이 다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은 우리에 비해서 자치권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교육부가 별로 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교육부가 그렇게 세질 않아요. 원래. 그리고 공무원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부총리급의 그렇게 센 부처가 아니야. 그러니까 몇 명 안 날리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한 반발이 오고 있고 트럼프가 야 잠깐만 일론 머스크한테 잠깐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멈칫멈칫하고 있는 걸 보면 극단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극단까지는 안 갈 것 같다. 그러니까 극도의 어떤 인플레이션이랄지 극도의 무역 장벽을 넘어서는 금융 장벽까지는 안 갈 것이다. 안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뭐였다고요? 처음부터 금리가 좀 떨어지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그렇다면 미국 금리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죠? 뭘 사야죠? 미국의 국채를 사야 됩니다. 만기가 굉장히 좀 긴 걸로 세후로 따지면 한 5%가 조금 넘는 그 수익에 만족한다. 그러나 때가 되면 금리가 하락하면 이렇게 이제 듀레이션이 긴 국채 같은 경우는 올라가죠. 많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나는 뭐 팔겠어. 가령 상상해서 한 60불에 팔겠어. 뭐 이렇게 하면 꽤 큰 수익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곧 올 거야. 왜냐? 월스트리트 저널 다시 한번 볼까요? Investors expect cuts라는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3월달 들어서 4번 이상 올 연말까지 4번 이상 페드가 금리 인하할 것 같아. 라는 그 투자자들의 응답이 1월 25일에는 5% 정도 수준이었죠. 1월 25일 제일 왼쪽에 보면. 근데 지금 35%를 넘어서 40%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4번 이상 금리를 for or more rate cut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4번 이상 금리를 내릴 것 같아. 라는 미국인들, 미국 투자자들의 어떤 예상이죠. 기대, 뭐 이런 것들이 높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기대만큼 금리가 하락하면 어떻게 된다?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 근데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변동이 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셔서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심한데 결국은 하방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반대로 그건 의미하는 거는 국채 가격은 상승할 것 같다. 근데 그동안에 나는 이 1년에 2번 주는 국채 수익률에는 배당은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국채를 50% 사고요. 저의 포트폴리오를 제가 이제 새로 구상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새로 구상하는 포트폴리오인데 여러분은 이렇게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이 그냥 학습해서 한번 해보세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30년짜리 커버드 콜로 미국제 30년짜리 커버드 콜 타이거든 코덱스든 ETF를 반 사고 그러면 그거는 한 12%를 주거든요. 콜옵션을 매도를 하기 때문에 복잡한 거는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요 커버드 콜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초자산인 미국 국채가 있잖아요. 미국 국채가 이런 빵이라고 생각해요. 빵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 빵이 어차피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갈까 이렇게 부풀려질 거야. 크게 부풀려질 거야. 근데 안 부풀려질 수도 있잖아. 오히려 쪼그라들 수도 있잖아.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잖아. 국채 가격은.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나는 콜 옵션을 먼저 매도를 늘 해. 늘 해서 요거를 먹어. 그 매도한 가격을 가지고 분배를 받아. 그게 월 1% 정도의 분배금을 받아. 그러나 국채 가격이 계속 국채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요만큼의 빵 부스러기를 떼줬지만 넉 달 후에나 5달 후에는 다시 그 빵 부스러기 이상으로 빵이 부풀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지? 파충류가 그랬나? 이렇게 뭐가 꼬리가 잘려지면 시간이 지나면 꼬리가 다시 생기죠. 파충류죠, 그게. 예? 그게 커버드 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어떤 전제하에서 운영되는 게 커버드 콜이에요. 그러나 그런 어떤 전제가 성립이 안 되고 금리가 올라간다거나 뭐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그러나 요렇게 하면서 금리가 내려간다. 요렇게 하면서 계단식으로 내려갈 거다. 그동안에 나는 한 연 12%의 배당을 받고 월 배당을 받고 그리고 이 부스라기처럼 나눠준 꼬리, 잘려진 꼬리가 다시 복구해서 내가 팔 때는 거의 비슷한 가격에 내가 산 가격에 채권처럼 팔 수 있을 거야. 이게 커버드 콜이고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려 안 될 수도 있고 국채는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 있죠. 원금은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1,000만 원을 했으면 그 1,000만 원은 그냥 주는 거고 25년 후에 1,000만 원을 주는 거고 그동안의 수익은 배당 수익 일종의 배당 수익이죠. 이자는 얼마씩 주냐면 6.88% 오늘 가격으로 따지면 6.88%씩 준다는 거예요. 52.18불에 사는 사람에게는. 이해되셨죠? 근데 그거를 두 개를 50%씩 사면 위험 엣지가 상당히 되면서도 여기서는 12% 먹고 여기서는 뭐 이것도 세금 제하고 10%라고 칩시다. 아까 그것도 세금 제하고 6%라고 치면 그 5.5%대 후반이니까 6%라고 치면 10%와 6%의 중간이 얼마죠? 8%죠. 가령 1억씩 한다고 치면 그러면 8%의 어떤 수익을 갖고 그 다음에 나중에 되면 거의 똔똔으로 팔 가능성이 꽤 있다. 상당히 괜찮은 저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셨죠? 예. 이것과 월요일에 그 배당주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최주류 공개할까요? 이것도 여쭤봐야 되는데. 박보님, 우리는 평평한 정부의 운동장을 모토로 하니까 공개해야죠. 이거 공개해야 됩니까? 하여간 그러면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고 임금증기의 캔디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공개를 하고 금요일 오늘 거를 먼저 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뒤에 배당주. 그러면 배당주도 50대 50으로 하면 아까 커버드 콜 플러스 한국의 괜찮은 배당주 또는 한국의 괜찮은 배당주 ETF 이렇게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환율이나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신다면 환의 리스크도 지기가 싫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채 추종하는 ETF가 있으면 그거 사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그거 사도 되는데 그거 사시려면 미국 국채 사시지 왜? 왜냐하면 ETF는 수수료가 있잖아요. 수수료가 비싸거든요. 보통 ETF는. 그래서 저도 잘 투자를 안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커버드 콜 이거 같은 경우도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수료는 꼭 좀 연 수수료가 딱딱 나가는 거니까요.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도 꼼꼼히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0. 몇 퍼센트 이게 나중에 그 계산해 보면 꽤 커요. 예. 세금처럼 떼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최주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평창 초경영이고요. 3월 3일, 예, 오늘이 대체 공휴일이긴 하지만 저희는 본방도 예정대로 할 생각이고요. 예, 최주류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하고 있는 배당주 투자, 그리고 계속 강조해드렸던 배당주 투자에 관한 배당주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 리뷰인데 책 리뷰를 하면서 저의 생각도 조금씩 넣었습니다. 김지영 씨가 저자고요. 연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98년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저랑 비슷한 학번일 것 같고요. PCA 투신 운영에서 기관 배당형 사모펀드 운영을 시작했고 연간 배당 주식 투자를 펀드 운용에 접목했던 사람이고요. 현재는 베어링 고배당 펀드를 운영 중입니다. 이 김지영 씨의 배당주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을 주목하는 이유는 일단은 경력 자체가 좀 배당주를 하는데 우리가 좀 믿을 만하다. 두 번째는 종목 추천을 거의 안 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현직 지금 배당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목 추천 가지고 사람을 끌지를 못하죠. 예. 쓰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다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없다. 하지만 배당주 투자의 말 그대로 정석인 거를 많이, 기본기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넣어놨다. 특히 심리학적 요소를 굉장히 많이 넣어놨다. 이거는 오랫동안 투자를 해본 저도 매수나 매도를 잘 못해요. 예, 심리학적으로는 잘 못합니다. 예, 막 뇌동 매매도 할 수도 있고요. 아우 이 주식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사기도 하고요. 저도 투자한 지가 인터넷 붐 일어나기 직전부터 했으니까요. 99년부터인가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25년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대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잘 인간의 한계도 잘 분석을 해놓은 책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주식 투자에서 왜 배당이 중요한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이하게도 이런 말을 써놨네요. 배당은 주주에 대한 예의다. 예의이기 때문에 배당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설명도 참 좋습니다. 동네에서 빵집 하는 친구가 야 내가 빵 장사 잘 돼. 근데 뭐 대치점, 도곡점, 목동점 쫙쫙쫙 낼 거야. 낼 테니까 너희들이 좀 돈을 좀 태워줘. 투자를 해줘. 투자를 해준다는 거는 우리가 주식에 상장할 때 우리가 돈을 태워주지 않습니까? 상장을 해주죠. 돈을 거기에다 묻어주죠. 그게 이제 투자죠. 그러니까 투자를 권유를 해요. 장사가 잘 돼. 그래서 친구는 외제차를 막 몰고 다녀요. 그리고 돈도 펑펑 써. 맨날 막 구찌, 에르메스 이런 것만 사. 그런데 투자한 친구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 투자한 친구들한테는 왜? 변명이 야 내가 조금 있다가 배당 줄게. 근데 지금은 이걸 계속 늘려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내가 한국에만 있을 수 없잖아. 뉴욕에도 내가 할 거고 프랑스에도 할 거니까 그때까지는 수익금을 너희들이 투자한 수익금을 못 줘.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예, 그런 상황을 30년 동안의 한국의 주식시장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잘 써놨고 비율을 잘했더만요. 결국은 이제 한국 시장의 저평가 문제는 이렇게 낮은 배당 성향 때문이다. 주주 환원율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영학에서 배우는 대리인 문제. 이거는 뭐 그냥 주식회사, 비영리기관, 시민단체, 정부, 공기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회비, 뭐 후원회원 뭐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대리인이 돼서 경영진과 임원들만 돈을 보고 벌고 호의호식해. 그렇죠? 그러면서 제일 윗대가리 지배주주 또는 대통령 눈치만 봐. 뭐 그동안에는 안 잘리니까. 그래서 정부가 계속 뭐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이익에만 복무해.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주식회사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배당 성향을 주요국을 비교를 해보면 대개는 뭐 우리는 낮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심리적 요인인데 주식 투자를 오래 하려면 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꾸준히 오래 하려면 배당을 받아야 돼. 그래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이거는 주식 투자를 오래 해본 분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뼈저리게 안 느꼈다면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잘못된 투자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지. 그러면서 한탕만 노리는 거지. 제가 한 3주 전인가 저랑 같은 과를 나온 아주 한 오랜만에 만나서 술자리를 같이 한 2, 30년 만에 술자리를 같이 한 과 동기가 있어요. 근데 정치인 보좌관이었어. 정치인 보좌관 하다가 집권당이죠. 예, 국민의힘 쪽에 정치인 보좌관을 하다가 지금은 뭐 어디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어디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제 주식 이야기가 나와서 저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다가 제가 이제 배당주 이런 거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 나는 최소 뭐 1년에 한 몇 배는 벌어야지 그게 투자지 뭐 이렇게 이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는 가난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그 친구한테 저 사정 어떤 경제 사정에 관해서 자세히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2, 30년 만에 술자리를 같이 하니까 가난한 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 보니까 부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신 상태로는. 예.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괜찮은 대학에 괜찮은 학과를 나와서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이것저것 하고 정치인 보좌관으로 오랫동안 한 30년 일하다가 지금은 뭐 이제 집권여당 끝나가니까 이제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그런 밖에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일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과동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왜냐? 여기 이 책에는 이제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데니엘 카네만 행태경제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1은 그냥 직관적인 거잖아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강연할 때 시스템 1이 뭐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사자가 저 멀리 있는데 여기 임팔라 같은 것들이 막 이제 뭘 먹고 있다가 풀 같은 걸 먹고 있다가 사자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바로 튀거든요. 바로 튀어. 움찔해. 무서워. 공포. 그러죠? 저절로 빠르게 저절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뭐 이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디에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가령
정당, 정책, 이슈, 인물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했을 때 가장 무식하게 투표를 하는 게 아이 그냥 우리나라는 또 그럴 만한 또 여건이 있긴 있네. 하여간 가장 무식하게 투표하는 게 어떤 정당에만 투표하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정당은 정말 빼고 투표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거든요. 나도 이제 시스템 원인가? 하여간 그런데 정당, 정책, 이슈, 인물에서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정책을 꼼꼼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라. 아니, 투표를 하라. 이런 이야기고, 로버트 실러 교수가 행태경제학 이분도 하셨던 분이고 노벨 경제학상 하신 분이죠. 이분도 말씀하시는 게 똑같죠. 야, 숫자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지. 숫자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재무제표 보고 투자를 해야지. 내러티브에 누구 말 듣고 친구 말 듣고 애널리스트 말 듣고 저 TV에 나오니까 그리고 내가 평소에 삼성 좋아하니까 뭐 내가 현대차 좋아하니까 요렇게 투자하지 말란 말이야. 라는 게 다 대가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스템 1의 투자는 겁 많은 임팔라 같은 투자입니다. 겁 많은 임팔라 같은 투자. 시스템 2의 투자는 현명한 워런 버핏 같은 투자죠. 그리고 꼼꼼히 따져보는 유권자와 같은 투자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 책에는 이런 거 안 나오겠지? 안 나왔죠. 당연히. 왜냐? 기관이니까. 기관의 이기주의가 또 있습니다. 쓸데없는 보고서를 막 쓰거든. 쓸데없다기보다는 하여간 유혹하는 보고서를 쓰거든. 그리고 한국의 그 피상적인 언론이 있죠. 쓸데없이 피상적인 눈에만 확 띄는 그런 뭐 곧 있으면 삼성 망할 것 같은 그런 것만 쓰죠. 그래서 안에 맥락을 설명을 잘 못하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포괄적으로 그려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증권사나 은행에서는 관료주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승진하는 그때에만 수익률이 좋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이 막 좋은 거를 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미래에 좋을 것도 팔아버릴 수 있고 뭐 그런 어떤 1년 단위의 어떤 그 관료주의가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도 조직에서는 또 큰 문제죠. 이런 저런 것들이 시스템 1으로 작동하는 인간의 한계 플러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아까 이야기한 그 어떤 증권사나 은행의 문제, 그 다음에 피상적 언론의 문제 등이 겹쳐 있죠. 특히 인간의 그 본질적인 문제는 시스템 1의 문제는 그러니까 막 즉각적으로 막 행동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스템 1이 뭐야? 그냥 백화점 가서 내가 바지 사려고 갔는데 티셔츠 하나 이쁜 거 사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가서 뭐 시장에 갔는데 콩나물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갑자기 제가 생각이 바뀌어서 뭐죠? 민어 회 같은 거를 떠갖고 오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게 시스템 1이거든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심지어는 애널리스트들도 그렇습니다. 펀드 매니저들도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상당히 많이. 예, 이거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쓴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거까지는 이 사람은 이제 펀드 매니저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했더라고요. 대중의 문제만 이야기를 했는데 애널리스트들도 대중이에요. 그 파머 교수랄지 이런 사람들이 다 증명해 놓은 게 있는데 애널리스트들도 피상적인 언론에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그게 자기 의견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 특히
패닉의 순간에는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것도 논증한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나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을 하면 돈 벌 기회가 많다는 것이죠. 예. 왜냐? 멍청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나는 현명하게 행동하면 돈을 벌겠죠. 반대로 되니까. 근데 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불합리한 행동을 하느냐? 불안할 때 복잡한 문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깊게 하는 것보다는 군중을 그냥 따라갑니다. 아니면 백종원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백종원 씨도 지금 장사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더만요. 군집 행동에 휩쓸리는 까닭은 군중이 자신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요. 홀로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마도 수렵시대에 사냥을 나가는데 저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혼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사자나 코끼리나 뭐 이런 걸 잡으러 가. 여하튼 잡으러 갔는데 그 사람들 안 따라간다고 생각해 봐. 수렵시대. 이쪽에 큰 그룹이 있고 이쪽에 국민의힘 그룹이 있고 이쪽에 민주당 그룹이 있어요. 안 따라가고 나 혼자 있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털없는 원숭이로서 사바나 초원에 나왔어? 근데 주변에 나무도 없어? 근데 사회성 높은 동물로서 천천히 따라가면서 아주 큰 동물도 잡아서 날아먹어? 그런 생활을 수천 년, 수만 년 하는데 나는 안 따라가. 용가리 통뼈라고. 죽지. 군중이 실제로는 무모하더라도 군중을 따라갈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특히 시장이 공포감이나 아니면은 그 도치, 그냥 무조건 가는 거야 라고 휩싸일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래서 테마주로 들어가고 이거 지금 이렇게 올랐지만 충분히 더 올라. 야, 지금 국장하는 멍청한 놈이 어딨어? 지금은 무조건 미국장이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 2, 3년 동안 수익률이 낮았던 애들은 무시하는 거지. 집단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조상인 원시 인류는 다른 동물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회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생존했기 때문에 토드 로즈라는 학자의 말이 이 책에도 같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나도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고 내가 아는 것과 당신이 아는 것을 구별하지 않는 집단 사고가 우리 두뇌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투자할 때도 투표할 때도. 또 다른 인지 편향의 예는 정보 여과인데요. 우리의 이 집중도는 한정되고 있거든요. attention spa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을 할 때의 그 스팬,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집중하십니까? 그 선승들이 명상 수련원 가보신 분들 있을 건데 명상을 한다고 절에 있거나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거나 교회에서 아니면 혼자서 명상한다고 어디 체육관에 있거나 아니면 뛰면서 명상한다고 하거나 할 때 얼마나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세요? 또는 얼마나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그 어텐션 스팬은요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디어 공부할 때 배운 게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다 증명한 논문들이에요. 왜? 인터넷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SNS 때문에
근본적으로 SNS가 굉장히 짧죠. 그리고 우리가 왜 쇼츠라고 하죠. 쇼츠가 일반적으로 자극적인 쇼츠를 내면 짧으면 짧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보죠. 미디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왜 그런지 당연히 압니다. 왜냐? 어텐션 스팬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대인들의 어텐션 스팬은 아마 7, 8초밖에 안 될걸요. 가면 그냥 다른 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콘텐츠가 저같이 콘텐츠 공급자들은 계속 줄여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좋죠.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리고 조회수가 높아지고.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뇌에 좋냐라고 하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제가 딸이 둘 있는데 고3 때까지 스마트폰을 안 사줬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을 겁니다. 예. 미디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게 습관이고 고쳐지지 않을 습관이구나. 한번 중독이 되면. 근데 지금 대학 들어와서 애들이 어떻게 됐냐. 그 습관이 나머지 친구들하고 나머지 그 나이 때 20대 나이 때하고 똑같이 미디어에 빠져 있죠. 이거는 의식적으로 멀리하지 않으시면 인간이 망할 겁니다 아마. 책을 읽는 게 가장 좋아요. 제 말씀이 고리타분 하시면 책을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스로 뇌를 활성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독서입니다. 예. 인간은 그렇게 어텐션 스팬이 짧고요.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정보에 잠깐 집중합니다. 가장 최근 정보에 잠깐 집중합니다. 그게 가짜 뉴스든 진짜 뉴스든 I don't care예요. 뇌가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짜 뉴스가 퍼질 확률이 훨씬 많죠. 훨씬 한 6배 정도 많을 겁니다. 뭐 논문에 따라서 막 하는데 하여간 잽도 안 돼요. 그냥 탐사보도 무슨 뉴스타파에서 하는 보도 뭐 이런 거랑 그냥 인터넷의 쓰레기 기사랑 그 도달률 그다음에 뭐 퍼지는 거 잽도 안 됩니다. 그냥 원래 인간 그래요. 그걸 인터넷과 SNS가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미디어 플랫폼 업체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잖아요. 배당주는 보링하잖아. 지겹잖아.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지. 막 팍팍 오르는 테마주나 뭐 스토리가 있는 어떤 주식은. 그래서 변동성이 낮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급등락하는 종목에 더 관심을 갖죠. 그래서 배당주 같은 건 난 재미가 없어. 아까 제 친구 이야기처럼 그 사람은 뭐 뜨뜻미지근한데 뭐 사람이 매력이 없네. 화끈하지가 않네. 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갖춰야 됩니다. 사실 언론이라는 거는 그렇다고 언론이 야 재미없이 만들란 말이야 이렇게는 못하죠. 왜냐면 대중매체니까. 그래서 저도 재미를 추구를 합니다. 재미와 의미를 함께 선사해드리는 게 그게 기본적인 언론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되죠. 나는 뭐 학자니까 재미는 하나도 없어도 돼. 이거는 뭔 뻘소리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도. 재미와 의미가 그래도 균형되게 가져야죠. 왜냐하면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의미가 있는 뉴스와 의미가 있는 정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게 내 사명이니까 그렇다면 재미를 어느 정도는 가미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저런 그 어떤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고 이 책에는 또 어떤 그 우리나라 그 변홍사 문화의 특징으로도 또 다른 어떤 그 독특한 아까 그 보편적인 그 DNA에 내장된 배당주를 잘 못하는
잘 하지 않는, 우리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는 이유를,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된다니까. 이겨내는 게 뭐라고요? 그게 시스템 2. 여기 시스템 1 말고 시스템 2를 최대한 개발을, 요거를 죽이고 시스템 2를 죽이고 시스템 1만으로 살면 망하는 것이고, 시스템 2를 최대한 합리적 이성을 최대한 이렇게 높이려고 해야죠. 그래서 대가들처럼 시장에 비해 실적이 잠시 나빠지더라도 자신의 전략을 지키려고 인내심과 규율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건 정치인들한테도 맞는 덕목 아니겠어요? 그리고 유권자들한테도 맞는 덕목인 것 같아요. 예? 안 그러면 술만 처먹고 갑자기 내 마누라 지키려고 계획 한번 해버릴 거야. 이런 사람은, 공정과 상식이고 검찰총장 했으니까 화끈하겠네. 라고 오판하지 않게 되겠죠. 예. 인내심과 규율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는 시장에, 그러니까 시장은 늘 옳지 않죠. 오랫동안 비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근데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규율을 지키면서 규칙적으로, 그러나 숫자에 집중하면서, 그러면 시장의 대중의 비이성적인 태도를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잖아. 다른 사람 다 먹고 있는데 나는 못 먹으면, 그러면 이게 나도 저기로 그냥 늦게나마 갈래, 이렇게 되거든. 그렇게 되는 걸 막는 게 배당주예요. 배당을 꾸준히 할 수 있고 배당이 계속 연도별로 상승할 수 있다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거 아니에요. 먹으라고 해. 나는 그래도 올해 새해 후에 그래도 한 5.5% 벌어. 세금 다 떼고도 15.4% 이자 소득세 떼고도 5.5% 벌어. 세해 전후로는 한 7% 배당 주는 주식이야. 내년에도 줄 거야. 괜찮아. 내년엔 더 줄 수 있어. 이런 어떤 수치 계산이 돼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업종이나 그 주식, 그 회사가 어떤 변곡점이 생겼어. 달라졌어. 숫자가 달라졌어. 그러면은 팔아야죠. 그래서 이제 꾸준히 봐야지. 꾸준히 봐야 됩니다. 인간은 소음과 정보를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현금 흐름 재무 구조가 우수한 것들, 배당을 계속 주는 것들, 그리고 이걸 받아가지고 또 재투자가 가능한 어떤 그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거의 실패하지 않을 것 같다. 제 경험으로는 실패하기도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10년 만기 채권과 배당주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 4% 채권을 1억 원 투자했을 때 매년 400만 원 주고, 10년 만기 채권은 10년이 끝나면 만기 때 1억 원을 돌려주잖아요. 채권은 고정된 이자죠. 고정된 이자. 하지만 만약에 배당 성장주,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고 배당도 적정히 계속 올라가는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경제가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되는 만큼 기업도 성장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배당도 이런 어떤 채권, 10년 만기 채권 이상이 되는 기업이라면, 그러면 10년 후 또는 그 10년의 기간 동안 자기가 샀던 어떤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고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배당주를 통해서 배당주를 통해서 그 수익은 꾸준히, 은행 이자의 수익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1년에 꾸준히 낼 수 있으면 그걸로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평장은 우선주라는 말보다는 배당주라는 말을 더 선호하시는군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 우선주와 배당주는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심은정님이 그런 말씀이신데 보통주, 우선주. 그러니까 보통주는 내가 의결권도 가지고 있죠. 의결권도 가지고 있는데 배당도 많이 주면 그게 짱입니다요. 그게 짱이에요. 심은정님, 그게 짱인데요. 저는 뭐 의결권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의결권으로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지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주에 저는 더 관심이 있습니다. 예. 거래가 잘 되는 우선주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언제 그 시간이 되면 그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도 그럼 배당 성장주는 어떻게 고르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재무제표는 어떻게 보는 거야? 뭐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야? 이런 기초 이런 것도 곧 시간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나요? 끝내죠. 임금님께 캔디님이 예, 핵심이십니다. 쇼츠를 멀리하고 책을 가까이 하자. 네, 심지어는 최경련 쇼츠라도 멀리해라.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